야. 한밤중 횡단보도에서 터진 비명소리.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내려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바닥에는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여자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을 흔들며 묻는 여자.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세탁소 직원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64년을 살아온 호텔 재벌 회장은 노숙자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그랜드스타 호텔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연우 회장 앞에 서 있는 아들 최민재의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현우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대는 한서윤, 29살입니다. 지금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교도소에 계십니다. 쾅! 현우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현우는 범죄자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현우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현우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좋다. 홀로 남은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집안의 딸을 사랑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이수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비서, 신상조사 좀 해줘. 한서윤, 29세, 세탁소 직원.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는 7년 전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감. 고등학생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과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였다가 갑자기 은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기꾼 집안이라니 더 볼 것도 없었지만 현우는 못내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9시 마포구 골목길. 현우는 낡은 파카와 헝클어진 머리, 며칠 씻지 않은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이런 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골목 끝 깨끗한 세탁소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묶고 낡은 점퍼를 입은 젊은 여자. 한서윤이었습니다. 현우는 세탁소 앞 벤치에 앉아 몸을 떨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손님에게는 늘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10시가 넘어 손님이 끊기자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서연아. 저녁은 먹었어? 라면만 먹으면 안 되잖아.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입학금 600만 원. 알았어. 언니가 준비할게. 통화를 끄는 서윤은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26만 7천 원. 한참을 바라보아도 통장에 적힌 그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시 세탁소 불이 꺼지고 서윤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벤치에서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지만 서윤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조금. 현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유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점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점퍼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옥수수차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현우는 말없이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현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고맙소.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오시면 따뜻한 거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서윤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따뜻한 캔과 5,000원. 등에서 느껴지는 점퍼의 온기. 차로 돌아온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오겠네.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또다시 노숙자 행색으로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호빵과 캔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항상 이렇게 낯선 사람을 챙기시오? 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또 누군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서윤은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어떤 빵보다 맛있었습니다. 11시 세탁소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이 나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추우시죠?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현우에게 둘러줬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저는 집이 가까워요. 괜찮아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또다시 몇천 원을 현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서윤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다시 세탁소 쪽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현우는 조심스럽게 세탁소에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이 주위를 살피더니 계산대 아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봉투를 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꼭 안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역시 저 여자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야. 도둑질까지 하다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차로 돌아온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비서가 이제 노숙자 위장은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내일도 와보겠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둘러진 목도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가져가는 아이. 그게 한서윤의 진짜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저녁 내가 세탁소 근처 횡단보도에서 쓰러지겠네. 쓰러지신다고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겠어.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윤의 환한 미소와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던 장면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4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이 아들에게만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다음 날 저녁 11시.
현우는 서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소 근처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서가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현우. 며칠째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일부러 쓰러지는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현우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현우는 그대로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이 현우를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끽.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는 바로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윤은 자신의 상처는 보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현우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서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다는 소리, 피가 난다는 소리. 사람들이 서윤을 걱정했지만 서윤은 계속 현우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태준. 민재의 전 약혼녀 오빠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인 그는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민재가 약혼을 파기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집안은 망신을 당했고 동생은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태주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세탁소 직원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감옥에 있는 여자와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니. 서윤도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피 흘리는 팔을 보았습니다. 당신, 다쳤소? 병원 갑시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부터 받으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어느새 위험 있는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서윤이 노숙자를 구하는 장면, 피 흘리는 장면, 그리고 고급 세단에 타는 장면까지.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정과자 딸이 재벌 회장을 구하다니. 각본이라도 쓴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라타며 조수석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브랜드 코트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곧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냉소를 띠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서윤의 팔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 일주일이면 나을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현우가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당부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소?
차가 오는 걸 봤을 텐데. 사람이 쓰러지는 걸 봤는 걸요. 서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다칠 수도 있었소.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몇 번 본 사람을 더더욱 지나칠 순 없었어요. 서윤이 멋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서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아이. 나를 아십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세탁소 앞에서 우정을 나눴잖아요.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은 그럼 노숙자 행색으로 저희 세탁소 앞에 나타나신 건가요? 서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소.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 씨가 회장님 아드님이셨어요? 몰랐소? 네. 급하게 옷 얼룩을 제거해야 한다고 찾아왔던 게 저희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서윤은 민재와의 만남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탁소의 단골 손님이 된 민재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고 민재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 가끔 데이트하는 게 다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을 믿을 수 없었소. 가난한 집안 사람이 우리 민재의 돈을 노린 거라고 생각했소.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탁소 금고에 손을 대는 걸 봤소. 서윤은 화들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동생 대학교 입학금이었어요. 전날 사장님께 사정을 했고 사장님이 금고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찾아간 거예요.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7년 전 감옥에 가신 후 동생과 둘이 살았다고. 부끄럽지만 이게 자신의 전부라고. 민재 씨는 제가 누군지 다 알고도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회장님 아드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틀렸소. 현우는 병원에서 나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서윤의 부모님 사건, 7년 전 투자 사기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현우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동철, 김미숙, 투자 사기 혐의, 각각 10년형 선고. 현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된 계좌, 그들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그들이 받았다는 커미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였냐고. KL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강철민. 민재의 전 약혼녀 강지원의 아버지였습니다. 현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사흘 후 현우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년 전 사건의 목격자였던 회계사 박준석. 당시 증언을 거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증언을 안 했냐는 질문에 박준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철민에게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박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진짜 범인은 강철민이었다고. 한동철과 김미숙은 단지 그를 믿었을 뿐이라고. 강철민이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 두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박준석은 당시 몰래 복사해둔 회계 장부를 건넸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확신했습니다. 한서윤의 부모는 무고했다고. 바로 그날 저녁, 세탁소에서 일을 마친 서윤이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팔의 붕대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걷는 서윤의 뒤를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한서윤.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은 냉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전 약혼녀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현우를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연출 잘하시네요. 타이밍 기가 막히던데? 서윤이 당황하며 우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비웃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 부모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범 딸, 재벌 회장 우연히 구하기. 언론 엄청 좋아할 스토리잖아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기꾼 집안의 딸이 돈을 노리고 회장님인 걸 알면서 고의로 접근하다. 너무 재밌네요. 태준이 너무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자기까지 망신살이 뻗쳤다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당신 인생 한번 망가뜨려 볼까? 그럼 민재도 망신당하고 실망하겠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탁소에서 고가의 명품 코트를 분실했다는 신고서였습니다. CCTV 영상도 있어요. 당신이 명품 코트를 가방에 넣는 장면. 완벽하게 만들었죠. 서윤이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말에는 대꾸하지도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민재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회장 아들인 거 알고 접근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자기 입으로 다 말하라고요. 서윤이 그럴 수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안 하면 절도범 확정이죠. 부모는 투자 사기범, 딸은 절도범. 민재가 당신 감싸주고 싶어도 못 감싸줄걸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범죄자가 되든지.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민재를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고백을 하면 배신자가 되고 안 하면 절도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걸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 서연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5시, 서윤은 세탁소에서 일하며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면 태준이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서윤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현우는 말해보라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태준의 협박, 명품 코트 이야기.
그리고 거짓 고백을 강요받은 이야기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이 세탁소 CCTV 원본을 확보하고 강태준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우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곧 해결될 거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소.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세탁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 만나야겠어. 다음 날 오후, 현우는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태준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다니 영광입니다. 태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태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시치미를 뗐습니다. 명품 코트 조작, 거짓 고백 강요. 이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신고하시게요. 전 변호사예요. 혐의 벗어나는 거 일도 아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현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소?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철민의 회계장부. 7년 전 투자 사기 사건의 진짜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요. 한서윤 씨 부모님은 무고했소. 현우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철민이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 한동철과 김미숙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는 것. 그리고 한동철과 김미숙의 딸이 한서윤이라는 것. 태준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증거로 재판을 신청하겠소. 한서윤 씨 부모님은 무죄로 풀려날 거요.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감옥에 가겠지. 태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하시오. 한서윤 씨한테 사과하고 조작한 영상 폐기하시오. 그럼 당신 아버지 일은 조용히 처리하겠소.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요? 법대로 처리는 하되 언론에는 흘리지 않겠소. 당신 가족을 배려해 주는 거요. 태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서윤 씨한테 직접 가서 사과하시오. 현우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은 태준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갈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탁소에서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서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준은 다가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지로 짜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작한 영상을 폐기했다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증거를 찾으셨답니다. 당신 부모님 사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었다고, 곧 재판이 열릴 거라고, 서윤의 부모님은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전하는 것처럼.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저 거래를 이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서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부모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계셨던 겁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 무죄래요. 회장님께서 증거를 찾으셨대요. 정말? 서윤 씨. 민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재가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 씨. 서윤은 민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서윤 씨를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서윤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과 민재, 그리고 동생 서연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다는 것. 회계 장부와 목격자 증언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 피고인 한동철, 김미숙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서윤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도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만에 되찾은 정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세 사람. 서윤이 현우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서윤은 현우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오. 회장님 아니셨으면 저희 부모님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결백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앞. 이른 아침부터 서윤과 서연 그리고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현우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동철과 김미숙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김미숙은 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 쏟아졌습니다. 한동철도 달려온 서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빠. 서윤은 아버지 품에서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로 얽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나설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 시간은 온전히 저 가족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현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서연도 함께.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동철은 현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개가 땅에 닿을 듯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미숙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 목숨을 살려주신. 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우가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철과 김미숙이 놀라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습니다. 당신들 딸을 의심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숙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7년.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숙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인정해 주신 우리 서윤이. 서윤과 서연을 바라보는 김미숙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한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현우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한동철과 김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저택 식탁에 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우, 민재, 한동철, 김미숙, 서윤, 서연.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건 고급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깻잎 무침, 김치전. 서윤이 7년 동안 동생과 함께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미숙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밥상이구나.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숙이 말없이 현우의 밥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소식을 들은 선배가 자기 회사로 오라고 제안해줬습니다. 그거 잘 됐군요. 7년. 잃어버린 시간이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김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해라.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윤이 놀라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철과 김미숙도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오. 너무 좋답니다. 현우의 말에 김미숙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3달 후
그랜드스타 호텔 최상층 연회장. 서윤과 민재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얀 꽃들로 장식된 연회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신부 대기실.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딸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 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대학생이 된 서연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공주님 같아. 세 모녀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동철이 들어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회장.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현우는 첫 번째 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동철과 서윤이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처음 세탁소에서 자신에게 잠바를 입혀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단 앞에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철이 딸의 손을 민재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로를 지키겠다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은 아이스링크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서윤 아이스 아레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8년 전에 포기했던 꿈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오. 선수가 아니라 코치로. 당신처럼 꿈꾸는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현우가 서윤의 손에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꿈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민재가 달려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김미숙과 한동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 이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현우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 부모님 반대에 무릎 꿇었어. 겁쟁이였어.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달라. 민재는 사랑을 지켰어. 내가 하지 못한 걸 해냈어. 사진 속 수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진짜 품위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현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40년 전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도 이런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현우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서윤 아이스 아레나 개장식. 서윤은 스케이트를 신고 링크 위에 섰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곧 몸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관중석에는 민재, 현우, 부모님,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링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우아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링크 중앙에서 멈춰 섰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포기했던 꿈.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 꿈. 이제 서윤은 자신처럼 꿈꾸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함께했습니다.